18번, 21번 지문. 자,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저 뒤로 넘어가서 21번 볼게요. 자주 봤던 지문입니다. 그쵸?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은 도시를 나타내고요. 64년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된 도시의 삭막함. 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향점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되었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도시인의 모습이 서로 간에 무관계한 도시적 삶과 사물들에 대한 병렬적 서술과 맞물려 인상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한편으로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만 상호 교류가 가능한 도시적 윤리의 감각을 드러내준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줄거리 워낙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자, 산에 동그라미 치고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안 동그라미 치고요. 내 동그라미 치고요. 자, 작품 속에 서술자가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이고요. 자, 등장인물이 세 사람 나왔습니다. 지름이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참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자, 아내의 친정이 나에게는 처갓집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 외판원인데 외판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나봐요.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리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한다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린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원이 단무지에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왔다. 죽을지 갔나봐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고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돈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내의 시신을 팔았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머지않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으로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는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자,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외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혀 상관없이 인간을 소외시키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모습 그대로. 더더욱 비참해지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하고 어디로 갈까 하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나와 안 사내는 지나가던 소방차를 무작정 뒤따라가 불타고 있는 미용학원 건물을 구경한다. 우리는 발밑에 굴러있는 페인트를 든 통은 하나씩 공둥이 밑에 깔고 웅크리고 앉아 불 구경했다. 나는 불이 좀 더 오래 타기를 바랐다.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영, 우리 얘기나 합시다. 하고 아니 말했다. 내가 김영이에요. 그죠?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은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화재는 항상 계속해서 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 흠이 없습니다. 김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난 아무렇게나 대답하며 이제 학자의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난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화재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 아니라 화재는 오로지 화재 자신의 것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 흠이 없습니다. 김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하구로 달려들고 있었다. 물이 닿은 곳에서는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힘차게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내 아내입니다 하고 아내는 환한 불길 속을 손가락질하며 눈을 크게 뜨 소리쳤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지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보, 골치가 깨지듯이 아픈 게 뇌막염의 증세입니다. 그렇지만 저건 바람이 휘날리는 불길입니다. 앉으세요. 불 속에 아주머님이 계시리겠습니까? 라고 아니 아저씨를 끌어안치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는 나지막 속삭였다. 이 양반 우리 웃기는데요. 나는 꺼졌다 생각하고 있던 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다시 그곳을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줄기는 겨냥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불은 날쌔게 용을 핥고 있었다. 나는 밑까지 어서 불 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판에 불이 붙는 과정을 많은 불국민들 사이 중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랐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